혹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 희생했는데 정작 자식들에게는 냄새나고 귀찮은 존재로 취급받아 본 적 있나요? 저는 죽을 만큼 아팠던 한겨울밤, 아들과 며느리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평생 모은 집까지 빼앗겼어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쫓겨나야 했죠.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한 내 손맛이 나를 다시 살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60대의 쪽방촌에서 국밥 장사를 시작해 마침내 제 이름을 건 식당의 사장이 되었죠. 이 모든 과정, 즉 배신부터 통쾌한 역전까지의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에도 용기를 줄 수 있다고 믿어요. 당신이라면 저를 버렸던 자식들이 비참하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했을까요? 저는 복수 대신 존엄을 택했어요. 이 파란만장한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댓글로 당신의 조언을 나눠주세요. 지금 함께해요. 어김없이 새벽 5시가 되면 눈이 떠져요. 알람 소리 하나 없는 적막한 방 안에서 가장 먼저 저를 반기는 건 욱신거리는 무릎 통증이죠.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아들 하나 바라보며 식당 일이며 팥줄 부며 안 해본 일이 없어서인지 비가 오거나 날이 추우면 관절 마디마디가 비명을 질러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내 몸 아픈 것보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게 우리네 엄마들 마음이잖아요. 끙하고 앓는 소리를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하면 서울 외곽에 이 아파트 베란다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겨우 스며들고 있죠. 차가운 주방 바닥에 발을 디디면 발바닥에서부터 서늘한 냉기가 올라와 뼈, 속까지 파고드는 기분이 들어요. 아들 집 더부살이를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이 넘어가는데 여전히 이 집 주방은 내 집 같지가 않고 낯설기만 해요. 습관처럼 냉장고 문을 열다가 거기에 붙어 있는 노란색 포스트잇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 혜인이가 남겨둔 메모였는데 어머님 국간 좀 싱겁게 하세요. 애들 입맛 버려요라고 적혀 있었죠. 말로 하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메모로 남겨두는 그 신보가 얄밉기도 하고 내가 평생 밥장사로 자식 키운 사람인데 간 하나 못 맞출까 싶어 서운한 마음이 울컥 치솟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며느리 살이 고달프다 해도 내 아들끼 안 죽으려면 내가 참아야지 싶어 했어 그 메모를 못 본 척하며 냉장고에서 소고기를 꺼냈어요. 1등급 한우 양지머리인데 죽은 남편 제사상에도 이렇게 좋은 고기는 못 올렸던 게 기억나서 가슴 한구석이 릿해졌죠. 정작 그 귀한 남편은 구경도 못 시켜준 걸 아들 부부 아침상 차려주겠다고 썰고 있는 내 신세가 처량하기도 하고 그래도 내 새끼 먹일 생각에 정성스레 핏물을 빼고 국을 끓였어요. 보글보글 국 끓는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주방을 채울 때쯤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지만 쉴 틈이 없어요. 곧 전쟁 같은 아침이 시작되거든요. 7시가 조금 넘자 안방 문이 열리고 부스스한 얼굴로 며느리가 나오는데 인사는커녕 식탁 의자에 털썩 앉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켜더라고요. 내가 차려놓은 따뜻한 국과 밥이 식어가는데도 눈길 한 번 안 주고 화면만 들여다보는 며느리의 뒤통수를 보면 밥상머리 교육을 어떻게 받았나 싶어 혀를 차고 싶지만 꾹 참아요. 혹여나 잔소리했다가 아들하고 사이가 나빠질까봐. 그게 무서워서 말이죠. 그러다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밥을 한술 뜨는데 맛있다는 말은 기대도 안 했지만 표정이 영심드렁한 게 또 간이 안 맞나 싶어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때 쌍둥이 손녀 하은이랑 하윤이가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왔어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금쪽 같은 내 새끼들이죠. 아이들이 할머니하고 달려오는데 그 순간만큼은 새벽부터 설친 고단함이 싹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 옷이라도 입혀주려고 다가가서 하은이 내복을 벗기고 유치원 원복을 입히려는 찰나였어요. 갑자기 혜인이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기겁을 하며 달려와서 아이를 제 손에서 낚아채듯 빼앗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거칠게 채가던지 아이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고 저도 깜짝 놀라 뒤로 주춤했죠. 혜인이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소리를 지르는데 어머님 손 씻으셨어요. 옷에서 노인 냄새 배잖아요. 애들 기관지 약한 거 아시면서 왜 자꾸 씻지도 않고 애들을 만지세요라고 쏘아붙이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어요. 노인 냄새라니요.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찬물에 손 담그고 쌀 씻고 국 끓이느라 몸에 밴 음식 냄새며 무릎 아파서 붙인 파스 냄새가 그렇게 역겨웠나 봐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훈장처럼 달고 사는 이 냄새가 며느리에게는 그저 더럽고 피하고 싶은 악취일 뿐이라는 사실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내가 아무리 늙고 초라해 보여도 명색이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자식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면박을 줄 수 있는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더 기가 막힌 건 그 옆에서 밥을 먹고 있던 아들 지훈이의 태도였어요. 제 어미가 며느리한테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말리기는커녕 밥알을 씹으며 무심하게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엄마 혜인이가 예민하니까 좀 씻고 다니세요. 집안에서도 환기 좀 자주 하고 냄새가 배긴 배나 봐요라면서 짐진 며느리 편을 드는데 그 말이 며느리의 독설보다 더 아프게 제 심장을 후벼 팠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사는데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다 너 키우고 너희 식구들 밥해 먹이느라 생긴 건데 그걸 그렇게 더럽다는 듯이 말하니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구나 싶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렇게 아침 전쟁이 끝나고 아들은 출근하고 손녀들은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내고 나면 집안에는 며느리와 저 단둘만 남게 돼요. 그런데 혜인이는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방에 들어가서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입더니 횡하니 나가버려요. 친구들 만나서 브런치를 먹는다나 필라테스를 간다나 하면서 말이죠. 며느리가 나가고 나면 텅 빈 집안에 덩그러니 남겨진 건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와 혜인이가 어지러 놓은 화장대, 그리고 여기저기 벗어 던져놓은 속옷 빨래들 뿐이에요.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혹은 이 집에 보이지 않는 식모가 된 것처럼 묵묵히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해요. 그릇끼리 부딪히는 소리만 요란하게 울리는 주방에서 제 신세가 처량해서 혼잣말로 넋두리를 하기도 하죠. 청소기를 돌리다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잠시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데 식탁 위에 혜인이가 두고 간 태블릿 PC 화면이 켜져 있는 게 보였어요. 무심코 들여다봤다가 저는 또 한 번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히고 말았죠. 혜인이의 인스타그램 화면이었는데 방금 카페에서 찍은 듯한 화려한 셀카 사진 밑에 적힌 글귀가 가관이었어요. 오늘도 육아 전쟁 끝 시어머니 모시는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힘들다. 유유 그래도 우리 둥이들 보며 힘내야지 해시태그 시월드 육아맘 효부스타그램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라니요. 아침에 시어머니한테 냄새 난다고 소리 지르고 밥상도 안 치우고 나간 게 착한 며느리인가요? 남들이 보면 제가 며느리 구박이나 하는 못된 시어머니인 줄 알겠더라고요. 인터넷 세상 속에서 며느리는 효부이자 슈퍼맘으로 추앙받고 있었고 저는 그저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짐짝 같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었어요. 댓글에는 어머 시어머니 모시고 살다니 대단해요. 혜인님 진짜 천사예요. 같은 칭찬들이 줄줄이 달려있는데 그걸 읽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나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현실에서는 제가 며느리 눈치 보며 숨죽여 사는데 가상세계에서는 완전히 딴판으로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죠. 당장이라도 전화를 해서 따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또 분란이 일어날 게 뻔하고 아들이 중간에서 난처해질까봐 그저 가슴을 치며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마침 친구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목소리나 듣자고 전화한 건데 저는 받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내 꼴이 너무 비참하고 초라해서 친구한테 하소연이라도 하다가는 왈칵 눈물부터 쏟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친구가 요즘 며느리랑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 거짓말을 하기도 싫고 사실대로 말하기도 싫어서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기를 내려놓는데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고립감이 밀려왔어요. 친구들은 다들 자식들한테 효도받고 여행 다니며 사는데 나만 왜 이 나이 먹도록 남의 집 식모살이 하듯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저녁이 되면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또다시 밥상을 차려요.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안은 다시 활기를 띠지만 그 활기 속에 제 자리는 없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자기들끼리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며 친구들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는데 저는 마치 병풍처럼 식탁 귀퉁이에 앉아 눈칫밥을 먹어야 했죠. 제가 무슨 말이라도 꺼내려고 하면 며느리는 묘하게 말꼬리를 자르거나 딴청을 피우고 아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대답하기 일쑤였어요. 대화에 끼지 못하고 겉도는 그 소외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어요. 내가 차린 밥상에서 내가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날따라 유난히 뒷목이 뻣뻣하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게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았어요. 아침부터 며느리한테 당한 수모며 인스타그램에서 본 글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속도 울렁거리고 식은땀이 났죠. 약국에 가서 약이라도 좀 사다 달라고 아들에게 부탁하고 싶었어요. 지훈아, 엄마가 머리가 너무 아픈데 올 때 약 좀 사다 주지 그랬니라고 말을 꺼내려고 입을 떼는데 혜인이가 갑자기 목소리 톤을 높이며 백화점 쇼핑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이번에 신상 가방을 샀는데 너무 예쁘더라면서 자기도 하나 사고 싶다고 아들한테 애교를 부리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살갑고 다정해 보이는지 제가 끼어들 틈이 전혀 없었어요. 아들은 혜인이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그래 이번 주말에 보러 가자며 웃는데 제 목소리는 그들의 웃음소리에 묻혀 공중으로 흩어지고 말았죠. 아픈 엄마보다 며느리의 명품 가방이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내 존재가 너무 희미해서 내 아픔 따위는 보이지 않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입을 다물고 묵묵히 밥알을 씹어 삼켰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졌지만 아픈 티를 냈다가는 또 분위기 깬다고 눈치 줄까봐 꾹 참았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파오는데 식탁 위에서 오가는 저들의 행복한 대화가 저를 더욱더 깊은 고독 속으로 밀어넣는 것 같았어요. 식탁 위 화려한 조명 아래서 저만 홀로 어두운 그림자 속에 갇혀있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저의 하루는 억울함과 고단함 그리고 뼈저린 외로움 속에서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비극의 전조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그날 밤은 유난히도 추웠어요.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지만 베란다 창문 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쳐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죠. 낮에 혼자서 김장 50포기를 담그느라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려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밤중인 11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배속이 뒤틀리는 듯한 끔찍한 통증에 번쩍 눈이 떠지고 말았어요. 단순히 체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는데 창자가 꼬이는 듯한 복통과 함께 머리가 깨질 듯이 윙윙거리며 혈압이 치솟는 게 느껴졌어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복이 축축하게 젖어 들어가는데 숨을 쉬려고 해도 턱하고 막히는 게 금방이라도 정신을 잃을 것만 같더라고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은 본능적인 공포가 밀려왔어요.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결국 방바닥을 기어서 방문 쪽으로 향했죠. 차가운 장판 바닥에 손톱을 박으며 겨우겨우 문고리를 잡고 방문을 열었는데 거실의 어둠이 저를 삼킬 듯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자식들 깰까봐 발뒤꿈치를 들고 다녔겠지만 지금은 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라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었어요. 안방문 앞까지 기어가는 그 짧은 거리가 마치 천리길처럼 멀게만 느껴졌고 배를 움켜쥔 손은 하얗게 질려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안방문을 두드리는 제 손에는 힘이 없었지만 살려달라는 절박함으로 쿵쿵 소리를 냈어요.
애미야 지훈아 나 좀 죽겠다. 제발 문 좀 열어다오 하고 쉰 목소리로 애원했죠. 배가 끊어질 듯 아픈 와중에도 혹시나 자식들이 못 들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앞섰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잠시 후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온 며느리 혜인이의 얼굴을 보고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어요. 얼굴에 하얀 수면팩을 붙인 채 잔뜩 짜증이 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아픈 시어미를 걱정하는 기색은 눈을 씩 찾아봐도 없었고 오히려 귀찮은 불청객을 보는 듯한 싸늘한 눈빛만이 가득했죠. 혜인이는 문틀에 삐딱하게 기대선 채 하니 어머님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라며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어요. 내일 피부관리 예약이 있어서 일찍 자야 하는데 이렇게 잠을 깨우시면 어떡하냐고 미용 잠자는 시간이라고 투덜거리는데 저는 그 말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서 멍하니 올려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그러니 119 좀 불러달라고 사정하듯 말했지만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아까 저녁 잘 드시더니 체하신 거 아니냐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더라고요. 소화제나 드시고 주무시라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시냐고 타박을 주는데 그 차가운 목소리가 통증보다 더 아프게 제 가슴을 찔렀어요. 혜인이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보란 듯이 안방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고 저는 닫힌 문 앞에서 망연자실한 채 덩그러니 남겨지고 말았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때부터였어요. 닫힌 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지훈이의 목소리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거든요. 저는 그래도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니 엄마가 아프다는데 나와보겠지 하는 일말의 기대를 품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문 너머에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걱정이 아니라 귀찮음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엄마 혜인이가 요새 스트레스 받아서 잠 못 자는 거 알잖아요. 정 아프면 카카오 택시 불러서 가세요. 시끄럽게 하지 말고 얼른 주무세요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팔에 베인 듯한 맹장의 고통보다 아들의 그 무심한 한마디가 저를 더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며느리의 잠을 위해 죽어가는 어미를 외면하다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죠. 아들은 문 밖으로 나와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그저 아내의 비위를 맞추느라 제 어미를 귀찮은 짐짝 취급하고 있었어요. 그 차가운 나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는 깨달았어요. 저 방 안에 있는 남자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고. 내 아들 지훈이는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죽었다고 말이에요. 배를 쥐어뜯는 통증, 속에서도 눈물이 흐르지 않을 만큼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더 이상 이 집에 있다가는 정말로 객사하겠다 싶은 생각에 저는 이를 악물고 현관으로 기어갔어요. 신발을 신을 기운도 없어 구겨 신은 채 옷걸이에 걸린 낡은 코트 하나만 대충 걸치고 밖으로 나왔는데 영하의 칼바람이 제 뺨을 후려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걸어가는 동안 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지만 오로지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어요. 대로변에서 손을 흔들어 겨우 잡은 택시에 몸을 실었는데 백미러로 저를 힐끔거리던 택시 기사님이 할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백지장 같으시네라며 걱정스럽게 묻더라고요. 생판 남인 기사님의 그 말 한마디가 가족들보다 더 따뜻해서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배를 눌러보고 혈압을 재더니 급성 맹장염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 혈압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다며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소리치더라고요. 보호자 없으세요? 수술 동의서 써야 하는데 가족분들 어디 계시냐고 다급하게 묻는데 저는 대답할 말이 없어 입술만 깨물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신호음만 울리다가 겨우 연결된 혜인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어머니 저희 할 도리 다 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라며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소리만 들려왔죠. 전화기가 끊긴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저는 멍하니 응급실 천장만 바라봤어요. 보호자가 와야 수술을 할 수 있다며 난감해하는 간호사 선생님을 붙잡고 제가 제 손으로 서명하겠다고 말했어요. 내 보호자는 나뿐이라고, 나는 이제 고아나 다름없다고 속으로 되뇌며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이름을 적어 내려갔죠. 차가운 수술대 위에 홀로 누워 마취가스 냄새를 맡으며 저는 눈을 감았어요. 마취 기운이 퍼지면서 몸의 감각이 사라져갔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 밝힌 배신감과 분노는 더욱 선명해지더라고요. 오늘 밤 저는 맹장만 떼어내는 게 아니라 제 인생에서 아들과 며느리라는 존재를 도려내고 있는 거였어요. 수술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서 저는 다시는 저들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노라고 피눈물로 다짐하며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수술 후 3일 동안 병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옆 침대 환자들은 보호자가 번갈아가며 지키고 간호사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했지만 저에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며느리 혜인이는 미용잠을 핑계로 병문안은커녕 전화 한 통 없었고, 아들 지훈이는 회사 바쁘다는 메시지만 띡 보내는 게 전부였어요. 제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단지 귀찮은 일 하나가 발생했다는 정도로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죠.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며칠 동안 그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데 눈물도 나지 않더라고요. 이미 지난밤에 아들에 대한 모든 기대를 응급실 바닥에 묻어버렸거든요. 퇴원날 아침이 되자 간호사가 보호자에게 연락하라고 말했고, 그때서야 아들 지훈이가 부랴부랴 병실로 찾아왔어요. 제가 수술을 끝낸 지 3일 만에 방문이었죠.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엄마 괜찮아였던가요? 아니었어요. 아들은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지만 안부를 묻기 전에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 봉투를 먼저 꺼내 들었어요. 이래저래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면서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말하더라고요. 죽을 뻔한 어미의 얼굴을 보면서도 병원비 계산부터 하려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마지막 남은 미세한 연민마저 싹 걷어버렸죠. 아들에게는 어미의 생명보다 당장 나가는 돈이 더 중요한가 봐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병원비를 계산했고 아들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만에 돌아온 집은 낯설기 그지없었죠. 제가 치우지 않아 어질러진 거실과 주방을 보니 이제 저곳은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더욱더 강하게 들었어요. 짐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옷가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며느리 혜인이가 외출복 차림으로 거실로 나오더니 저를 힐끗 쳐다보고는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반색을 하더라고요. 저 나간다고 하니 속으로는 만세를 불렀겠지 싶어 역겨운 기분이 들었죠. 제가 짐을 싸는 모습을 본 며느리가 제 방으로 쪼르르 따라 들어왔어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나 나가서 살란다라고 말이죠. 그러자 혜인이는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빙긋 웃으면서 저를 향해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저의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며느리가 그동안 제가 나가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혜인이는 그 서류를 저에게 건네며 어머님 나가시는 건 저희도 응원하는데 이 집 명의는 저희 지훈 씨 앞으로 해주시고 가세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묻자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어요. 어차피 물려주실 거 미리 주시면 세금 문제도 해결되고 애들 학군 때문에 지금 집을 옮겨야 하는데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으면 대출이 안 나와요 라고 말이죠. 지훈이도 옆에서 엄마 제가 지금 승진 코스라 대출이 꼭 필요하다며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제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는데 제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집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그들의 뻔뻔함에 분노를 넘어선 허탈감까지 느껴졌어요.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거절하려고 하자 며느리 혜인이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어요. 얼굴에 가식적인 웃음기가 사라지고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싶었죠. 며느리는 어머님 빈손으로 나가셔서 고생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용돈 드릴 때 받으시는 게 훨씬 편하실 텐데요. 라고 말하며 저의 경제적인 상황을 조롱했어요. 그러면서 집 명의를 저희에게 안 주시면 앞으로 하은이랑 하윤이 볼 생각은 하지 마세요. 라고 협박하는데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쌍둥이 손녀 하은이와 하윤이는 이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제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이유였거든요. 아이들 재롱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협박은 저에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거절하는 기색을 보이자 혜인이는 저 독한 거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선택하세요. 라고 다시 한번 저를 압박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와 할머니 왔어라고 외치며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얼굴을 보자 저는 결국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아이들을 위해서 더러운 꼴을 더 보는 것보다 차라리 빈손으로 나가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저는 그들이 내민 서류에 힘없이 도장을 찍어주고 말았어요. 제가 도장을 찍어주자마자 혜인이의 태도는 완전히 돌변했어요. 더 이상 저를 모시겠다는 척하는 가식도 없었죠. 혜인이는 쓰레기 봉투 몇 개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와서는 어머님 빨리 정리하셔야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하죠라며 저의 짐들을 쓰레기처럼 봉투에 담기 시작했어요. 제가 평생 아껴 입던 옷가지며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혜인이의 손에 의해 아무렇게나 구겨져 봉투 속으로 던져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몸은 수술 자국이 아파서 고통스러웠지만 마음은 그보다 수백 배는 더 아팠죠. 결국 저는 겨울 코트와 손가방 하나만 든 채 제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이 집에서 쫓겨나듯 현관을 나섰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더라고요. 며칠 전 죽을 고비를 넘긴 환자에 불과한 제 모습이 한없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주르륵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혼자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내가 오늘 이들에게 이 집을 빼앗겼지만 내 인생은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시는 이들에게 내 인생을 맡기거나 의지하지 않겠다고. 이 빈손의 자유가 나를 살릴 거라고 굳게 결심하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을 맞이했어요. 집 명의를 넘겨주고 그 집 현관을 나설 때 제 손에는 달랑 겨울 코트와 손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어요. 말 그대로 빈손이었죠.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은 아직 회복이 덜 되었는데 갈 곳은 마땅치 않았어요. 아들이 제게 해준 마지막 친절은 없었고 저는 낯선 동네에 보증금 없는 월세방을 전전해야 했죠. 겨우 구한 방은 창문도 없는 1.5평짜리 고시원이었는데 그 좁은 공간이 제 새로운 우주가 되었어요. 방 안에 누워있으면 천장이 바로 코앞이었고 몸을 뒤척일 때마다 벽에 부딪히기 일쑤였지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하고 편했어요. 비록 몸은 비좁은 방에 갇혀 있었지만 정신만은 완전히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죠. 당장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며칠 쉬지도 못하고 일자리를 찾아 나섰어요. 60이 넘은 여자가 수술까지 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죠. 저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 건물 청소 용역일, 새벽 신문 배달 등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몸은 고단했지만 한 번도 꾀를 부리거나 게으름을 피운 적이 없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할 때마다 수술 자국이 욱신거리고 관절 마디마디가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아프다고 징징거리거나 누구에게 기대려고 하지 않았죠. 오직 저 자신에게만 의지하며 살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밤마다 파스를 덕지덕지 붙인 아픈 다리를 주무르면서 조리법이 적힌 낡은 수첩을 펼쳐들었어요. 언젠가는 꼭 내 손으로 다시 일어서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몇 달 동안 밑바닥 노동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던 작은 식당 주인이 갑자기 지병으로 몸져눕게 되었죠. 식당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하자 저는 주인에게 잠시 주방을 맡아보겠다고 제안했어요. 어차피 제게는 잃을 것도 없었고 밥 장사를 평생 해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저는 메뉴는 손대지 않고 딱 국밥 하나만 정성껏 끓여 손님들에게 내보냈는데 제가 끓인 국밥과
제가 담근 묵은지가 손님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묵혀둔 묵은지를 맛본 손님들은 이거 따로 팔면 안 되냐고 난리가 났죠. 이모 국물이 끝내주네. 이거 조미료 맛이 아니라 진짜 옛날 손맛이네 하는 칭찬들이 쏟아지는데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손맛이라는 건 젊은 시절 며느리가 촌스럽다고 무시했던 저의 유일한 무기였거든요. 그 무시당했던 손맛이 저를 다시 살리는 힘이 되어준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식당에 남아 설거지만 하고 있을 수 없었어요. 식당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동안 모은 푼돈과 마지막으로 남은 결혼 예물을 팔아서 재래시장 구석에 작은 노점을 하나 차렸어요. 메뉴는 단순하게 시래기 국밥과 묵은지 딱 두 가지였죠. 시래기는 제가 직접 시골 장터에서 공수해온 질 좋은 재료만 썼고 묵은지는 제가 수십 년간 묵혀온 저만의 비법으로 담근 것이었어요. 저는 노점을 차린 후에도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 재료를 준비했어요. 단골 손님들은 주로 새벽에 일하는 택시 기사들이나 시장 상인들이었는데 그들은 밥 한 끼를 먹더라도 든든하고 속이 편안한 음식을 원했죠. 제 국밥은 그들의 입맛을 정확히 사로잡았고 입소문은 무섭게 퍼져나갔어요.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는 그 집 밥 먹으면 하루 종일 속이 편하다더라. 그 할머니 손맛은 전국구다 하는 칭찬이 자자했. 점심때가 되면 근처 회사원들까지 찾아와 줄을 서서 먹을 정도가 되었어요. 저의 성실함과 묵묵함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새벽 4시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저는 피곤한 줄 몰랐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나를 위해 땀 흘린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난 활력소였거든요. 그때 시장통에서 오랜 시간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욕쟁이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그 할머니는 시장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는데 제가 새벽부터 나와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며칠 동안 지켜보시더니 저에게 툭 던지듯 말했어요. 할멈자네 참 부지런하네. 내가 마침 빈 점포가 하나 있는데 자네한테 싼값에 내줄 테니 장사 한번 크게 해보라며 저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저는 그 할머니의 도움으로 노점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식당을 열 수 있었어요.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 지역에서 손꼽히는 맛집으로 유명한 50평대 한정식집의 사장이 되었죠. 식당 이름은 한간의 밥상이었는데 단아하고 깔끔한 분위기 속에서 정갈한 한정식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찬 바닥을 기어다니며 설거지하는 늙은이가 아니었죠.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아침에는 요가 학원에 다니고 저녁에는 노인 대학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우아한 여성으로 변해 있었어요. 얼굴에는 지난 세월에 고생했던 흔적은 사라지고 잔잔한 미소와 윤기가 흘렀죠. 6년 동안 저는 아들 부부의 소식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먼저 연락해 볼 생각도 하지 않았죠. 쌍둥이 소녀들이 보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들의 비정한 행동을 생각하며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자식 걱정 없이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제 힘으로 일어선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진짜 봄이구나 싶었어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제 인생의 가치와 존엄성을 다시 되찾은 저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되었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앞으로도 쭉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운명이란 참 얄궂죠. 제가 이렇게 평화로운 삶에 정착했을 때쯤 그 비정한 과거가 다시 저를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제 인생의 봄이 찾아온 지도 벌써 6년째였어요. 제가 운영하는 한정식집 한간의 밥상은 지역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고 저는 그 대가로 여유롭고 우아한 노후를 즐길 수 있었죠. 아침에는 요가로 몸을 풀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차를 마시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는데 자식들에게 얽매이지 않는 이 평화로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이 평온함이 영원히 지속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운명은 참 얄궂게도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의 비정한 과거를 다시 제 눈앞에 데려다 놓았어요. 그날은 점심시간이라 식당이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어요.
제가 카운터에서 계산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남루한 행색의 중년 남자가 나타났죠. 남자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낡은 점퍼는 기름때가 묻어 지저분했고 구부정한 등은 세상의 무게에 짓눌린 듯 초라해 보였어요. 6년 전 명품 양복만 고집하던 거만했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알코올 중독자처럼 손을 미세하게 떨고 있는 초췌한 아저씨 한 명이 서 있더라고요. 제 식당 직원들이 노숙자분은 나가달라고 말하려는 찰나 그 남자가 희미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라고 부르는데 그제야 저는 그가 제 아들 지훈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놀라기보다는 마치 오래전에 잊었던 물건을 다시 발견한 것처럼 차가운 이성이 먼저 작동했어요. 저는 태연하게 지훈이에게 식당이 바쁘니 브레이크 타임에 다시 오라고 말했고 혜인이는 어디 있냐고 물었죠. 잠시 후 식당 문을 닫고 지훈이를 구석 테이블에 앉혔어요. 고급스러운 한정식 상차림이 차려진 테이블과 대비되는 지훈이의 초라한 모습은 너무나도 극명했어요. 저는 지훈이가 무슨 일로 저를 찾아왔는지 궁금했지만 먼저 묻지 않고 조용히 그가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죠. 지훈이는 처음에는 횡설수설하며 어머니 식당 성공을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이내 울먹이며 자신의 지난 6년간의 몰락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명의를 넘겨준 집을 팔아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다가 며느리 혜인이가 다 날렸고 혜인이는 스트레스를 푼다며 명품 쇼핑에 중독되어 빚더미에 앉았다는 거예요. 결국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다 월세방을 전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혜인이가 고혈압으로 쓰러져 뇌졸중이와 반신불수가 되었다고 말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슬픔이나 안타까움보다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차가운 이성을 느꼈어요. 인과응보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훈이는 제가 조용히 듣고만 있자 용기를 얻은 듯 무릎을 꿇고 저에게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식당 대박 나신 거 알아요? 혜인이 병원비가 밀렸어요라고 말하며 울먹이는데 6년 전 제가 응급실에서 홀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던 밤이 오버랩되어 저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지훈이는 제가 일용직을 다니느라 혜인이를 돌볼 수가 없다면서 엄마가 좀 데려가서 간병하고 엄마 솜씨로 밥해 먹이면 금방 나을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들은 저에게 집을 빼앗고 죽을 병에 걸린 저를 외면한 페류나들이었는데 이제 와서 병원비를 대납하고 며느리의 간병까지 맡아달라는 뻔뻔한 요구를 하고 있었죠. 지훈이는 저의 침묵이 망설임이라 생각했는지 핏줄이잖아요. 옛날 일은 잊고 손주들 봐서라도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라며 뻔뻔한 가스라이팅 논리를 펼쳤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6년의 세월 동안 제가 애써 묻어두었던 분노와 배신감이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죠. 저는 조용히 지훈이의 말을 막고 입을 열었어요. 지훈아, 6년 전 그 겨울밤 기억하니라고 말이죠. 저는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배 아파 죽겠다고 문을 두드렸을 때 너희 부부가 나에게 뭐라 했는지 기억하느냐고요. 며느리는 자신의 미용잠을 방해하지 말라고 소리쳤고 너는 택시 타고 가라고 했지 않니라고 말이죠. 그때 너희 부부는 아픈 어미의 생명보다 너희의 사소한 편안함과 이기심을 택했어라고 덧붙였어요. 지훈이는 당황해서 그땐 우리가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라고 변명했지만 저는 그 말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저는 지훈이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어요. 그건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인성이 썩은 거였어라고 말이죠. 너희가 나를 버렸듯이 너희도 이제 세상에게 버림받은 거야. 혜인이가 쓰러진 건 병이 아니라 하늘이 너희에게 내린 벌이다. 너희가 나에게 준 고통을 이제 너희 스스로 겪어야 할 때가 온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는 그 벌을 내가 왜 치워주니, 내가 왜 너희 빚을 갚아주고 나를 버린 며느리의 똥오줌까지 받아내야 하니라고 차갑게 되물었어요. 지훈이는 충격과 공포에 질린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고 그 눈빛 속에는 어머니의 분노가 아닌 정의의 심판을 마주한 자의 절망만이 가득했어요. 저는 6년 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이 오직 통쾌함과 해방감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죠.
저는 아들 지훈이의 눈빛이 절망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면서도 조금의 동요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6년 전 겨울밤 응급실에서 홀로 느꼈던 고통과 배신감에 비하면 아들의 절망은 너무나 가벼운 것이었죠. 지훈이는 무릎을 꿇은 채 엄마가 되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식당 직원들과 브레이크 타임에 남아있던 손님들이 저희 쪽을 쳐다보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기회에 지훈이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마지막 선을 그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테이블을 짚고 당당하게 일어섰어요. 웅성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훈이를 향해 말했어요. 너는 내가 아플 때 나를 버렸고 집을 빼앗았지 않니라고 말이죠. 너희 부부는 내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라 내 집을 뺏고 나를 내다버린 강도들일 뿐이야 라고 소리치는데,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풀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6년 전 그날 밤 응급실에서 이미 죽었다고 맹장이 터지기 직전 수술 동의서에 내 손으로 사인하면서 나는 고아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죠. 지훈이는 제 말을 듣고 당황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질러 식당에 소란을 피우면 어머니의 명예도 실추될 것이라며, 어머니도 평생 쌓은 명예가 있지 않으냐고 협박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이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내 재산은 단 한 푼도 너희에게 안 간다고, 전부 사회에 환원하고 죽을 거라고 말이죠. 너희에게 줄 돈은 한 푼도 없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차가운 경고를 날렸어요. 지훈이가 제 경고에도 불구하고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우려 하자 저는 카운터 쪽을 힐끗 쳐다보았어요. 다행히 평소 저의 변호사 단골 손님에게 미리 귀뜸을 받아둔 것이 있었죠. 저는 지훈이를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서 더 소란 피우면 존속 유기와 협박 혐의로 경찰 부를 거라고. 그리고 과거에 너희가 강제로 진명에 이전해 간 것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이죠. 저는 지훈이에게 감방 가고 싶으면 계속 떠들라며 서슬퍼런 눈빛을 보냈어요. 지훈이는 어머니의 서슬퍼런 기세와 법적 위협에 눌려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요. 명품 옷 입고 잘 나갈 때는 법이 무서운 줄 몰랐겠지만 지금은 가진 것 없는 빈털털이라 감방이 무서웠겠죠. 지훈이가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고 초조하게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을 때 저는 마지막 선을 긋기로 했어요. 카운터 금고로 걸어가 5만 원권 몇 장이 들어있는 하얀 봉투를 하나 꺼냈죠. 그리고는 그 봉투를 지훈이가 있는 테이블 바닥에 툭 하고 던졌어요. 지훈이는 어머니가 돈을 주는가 싶어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쳐다봤지만 저는 경멸에 찬 눈빛으로 말했어요. 이건 내 아들이어서 주는 게 아니라고. 지나가는 거지가 불쌍해서 주는 적선이니 이거 가지고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라고 말이죠. 저는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말라는 마지막 경고와 함께 그를 향해 차갑게 고개를 돌렸어요. 지훈이는 돈이 급했는지 굴욕적인 어머니의 말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허겁지겁 주워 담더라고요. 그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지난 6년간 남아있던 마지막 미세한 연민마저 털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게 버림받아 제 앞에 나타난 불쌍한 한 명의 남자일 뿐이었죠. 지훈이가 식당 뒷문으로 초라하게 사라지고 난 후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6년간 억눌려 있던 회한과 분노가 이 순간 완전히 해소되는 해방감을 느꼈죠. 펌감을 모서 식당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자 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주방 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걱정할 것 없다. 자, 일하자. 오늘 예약 손님 많다라며 활기차게 말했죠. 제 인생의 가장 큰 짐이었던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자 비로소 저는 온전한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노인 대학 친구들과 함께 온천 여행을 떠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 들에는 봄꽃들이 만발했는데 그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롭더라고요. 핸드폰을 켜보니 차단 목록에는 지훈이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 중 전화가 찍혀 있었지만 저는 그 목록을 확인하는 대신 갤러리에 저장해둔 아름다운 봄꽃 사진만 넘겨봤어요. 아, 좋다. 내 인생 참 좋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 것 같구나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따스한 봄볕을 만끽했어요. 한 여사의 이야기는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효도는 물질이 아닌 마음에서 나오며 배은망덕한 행동에는 반드시 인과응보가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시켜줘요. 60대에 빈손으로 시작한 그녀의 재기는 나이와 상황에 관계없이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고 새로운 삶을 선택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증명하는 감동적인 드라마죠.